유동훈 본부장님. 네네. 왜요? 깜짝이야. 이번 주 지금 월요일이죠. 지난주에 금리 역전 현상 질문 한 몇 번 정도 받으셨어요? 저는 별로 안 받았어요. 그래요? 네. 죄다가 그거 물어보지 않아요? 제가 한 달 전부터 얘기했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저 좀 뿌듯해하고 있어요. 다들 10년 마이너스 3개월 얘기하니까 이제. 저는 거의 뭐 2달 전에 얘기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10년물, 2년물 차이가 아니라 10년물, 3개월물 차이를 더 봐야 된다. 그 이야기 계속 해주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아시는 분들이 계시나? 얘기 다 들었나? 그때 이야기해 주셨던 설명해 주세요. 저 말고. 은행들이 요즘에 다른 데서 막 은행들이 단기 자금으로 조달을 해서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은 3개월물이 더 중요하다. 그 스프레드가 한 10점 만점에 2점 정도 되죠. 이렇게 설명하면. 5점 정도 되는 거예요. 후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가 네. 워낙 낮으니까 네. 그게 1개월이든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상관이 없잖아요. 네네네. 2년도 똑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짧은 게 금리가 올라가는 게 마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됐죠. 그렇죠. 옛날에 만약에 한 5%대였다. 금리가. 네. 그러면 이제 장기 금리가 8%였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 금리가 8%까지 올라갔다. 이러면은 사실 이미 굉장히 사실 2년짜리를 봐야 되는 건데, 지금은 다 2년이든 1개월이든 다 0%였으니까. 그게 올라가는 게 결국은 단기 금리 쪽이 워낙 이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단기 금리의 예수금 비중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2년 예금을 하던 3개월 예금을 하던 거의 금리가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3개월을 보는 게 더 중요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다들 이제 왜 이 장내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가 바로 온다. 예. 좀 이따가 캐시우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예. 아무튼 그 얘기를 막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아니, 왜 오죠? 보통 이제 과거에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을 때 1년 6개월이나 어느 정도 2년 요 텀에 그랬던 이제 패턴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1년 반? 그렇죠. 6개월에서 2년까지. 평균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가 굴러가는데 왜 굴러가죠? 거기 엔진이 어떻게 되고 뭐 왜 굴러가는 에너지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장내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거야 도대체. 박상현 이사님? 왜 오죠? 오늘 근데 컨셉 바뀌신 것 네, 같아요. 오늘 뭔가 바꿨어요. 질문으로 학습하는 저도 컨셉으로. 네. 되게 준비 안 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장내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좀 카톡이라도 주셨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 알겠어요. 넷플릭스 얘기를 하시고 네. 장내금리차가 역전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게 2019년에도 그 짤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장내금리차가 역전이 되는 게 은행이 대출을 안 해준다와 연결이 되니까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면 당연히 경기는 침체로 간다. 네. 이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은행을 분석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은행의 입장에서는 은행이 막 보시면 이제 자산군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들으면 되게 재미없는데 어쨌든 네, 괜찮습니다. 네. 원래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내 이럴 줄 알았어. 뭐 짧게라도 좀 설명은 필요하니까요. 네. 자, 은행이 자산이 있잖아요. 네, 은행이 자산이 있으면 대출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뭐 채권 투자를 할 거고, 아니면 국채를 사거나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산군이 네. 예를 들어서 대출을 왕창 해줬어. 예금을 받은 것보다 더 많이 해줬어. 아니면 예금을 받은 것만큼 해줬어. 그러면은 지금 이 현상,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예금인 금리가 확 같이 올라가니까 거의 두 개가 똑같은 케이스면은 당연히 마진이 확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미국의 은행권의 밸런스시트를 보면 자산을 보면 40%는 국채야. 60%만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대율이 60%라는 얘기는 그거야. 네네. 예금을 100을 받아서 60%만 대출을 해줬어. 나머지는 국채를 사놓거나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산이란 말이죠. 먼저 안전빵으로. 네. 근데 금리가 3%까지 올라갔어. 네. 그럼 마진이 늘어나지. 그리고 대출을 또 늘리지. 네.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딱 두 개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행을 볼 때 예대 마진율과 네. 순이자 마진율이 달라요. 이 계산하는 방법이 틀려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순이자 마진율이 떨어질 확률이 지금 장내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고 해서 높지가 않아요. 그냥 좀 더 금리가 되는 쪽으로 대출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그 장기 금리 쪽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기지 론을 해줬어요. 30년짜리를. 네. 옛날에 30년짜리 모기지 론을 갖다가 한 3% 해주다가 지금 4.5% 해줄 수 있어. 근데 예금 금리가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 거기서 거기. 거기서 거기인데 여기 해주지.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대출이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 네. 지금 그 숫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대출 증가율이죠. 대출 증가율이 예. 여기 9%라니까. 예. 대출이 9%가 느는데 왜 경기 침체가 와요? 전년 대비죠. 전년 대비 9%나 대출이 는다라는 얘기는 9% 정도의 흔히 말하는 GDP 성장률, 명목 성장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 지금 높기는 하지만 6%잖아. 그죠? 그러면 9-6을 하더라도 실질 성장률이 3%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하이힐드 채권은 아직까지 안정적이고 그래서 신용 경색이 오는지랑 같이 봐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아니니. 그렇죠. 그렇죠. 신용 경색이 왔던 시기 기억하시지만 리먼 사태가 터졌잖아. 네. 리먼 사태가 터지니까 은행이 망했어. 그 은행이 망하면 대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연쇄 작용이 일어난 거지. 근데 지금은 전에 제가 와서 막 보여드렸잖아요. 연체율이 막 역대 최저야.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도 많아지고 막. 근데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네. 옛날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네 하는데 왜 대출을 안 해주겠어요? 물론 예금 금리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요금을 예금이라는 건 금리가 안 올라가 어차피. 단기 3%짜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별로 안 올려요, 은행 쪽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맨날 그 누구죠? 다이먼 아저씨인가? 네. 그 JP 몰간 아저씨. 제임스 다이먼인가? 네네. 그죠? 그 아저씨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 금리 올라가야 된다. 네. 금리 올라가면 자기네 회사가 좋으니까. 자기나 회사 떼돈 벌거든. 네. 그러면 자기 보너스가 완전 엄청나게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는 금리가 높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이미 다이먼이다. 제이미 다이먼. 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예대율도 낮고 금리도 워낙 낮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좋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장기 금리차 역전이 됐으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 사실 2019년에서 2020년 이때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안 온다 그랬어. 근데 온 이유가 네.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그렇죠. 막 대출 증가율 여기 보시면 이게 확 빠졌잖아요. 예. 이렇게 되니까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지. 그때 2019년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을 때도 코로나 직전까지는 미국의 대출 증가율이 계속 보세요. 좋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2018년 여기죠? 네. 2019년이죠? 아하. 2020년이잖아. 네. 그러니까 장내 금리차 역전이 언제든 2019년에 됐어요. 또 올라갔잖아요. 약간 줄다가 다시 이제 올라갔던. 그러고 나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번 훅 죽었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에다 갖다 붙이는 걸 수도 있는데 계속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후에 2년 후에 경기 침체 오면 경기가 한 번씩은 사이클은 원래 돌긴 도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한 번씩 아프고 예. 갑자기? 한 2년 만에 네. 한 몸살 한 번씩은 오잖아요. 그러니까 몸살 걸린 지 2년 됐지? 조만간 아플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렇죠. 또 캐시우드가 트윗을 올렸잖아요. 그 얘기 불장난이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생겼어요. 불장난? 네. 나 캐시우드 좀 마음에 안 들어지기 시작했어 갑자기. 왜요? 찍히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본부장님한테? 캐시우드가 또 네. 우리 방송을 뭐 모니터 할 수도 있으니까요.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아니 제가 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욕을 해서 네. 그죠? 제가 좀 많이 두둔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죠. 뭐 예를 들어서 캐시우드가 이 흔히 말하는 신성장 산업에 투자를 다 했고 뭐 어쨌든 테슬라 이외에도 네. 아크 인베스트먼트 자체의 수익률이 뭐
고점 대비해서 60% 빠졌더라 뭐 이러면서 이제 다들 막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는 바닥 잡은 것 같다. 그 캐시우드의 이 아크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두둔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얘기하는 내용은 너무 자기의 북을 justify 뭐라 그러죠? justify를 뭐라 그러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PD 저 옆에 토익책 하나 붙여 있는데 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네네. 좀 너무 갔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축소가 되는 상황에서 네. 금리를 올리는 게 잘못됐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미국의 경제가 네. 튼튼하지 않다. 아하. 미국의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확 높아졌다.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인플레이션 안 높을 거라며. 그렇잖아요. 파워를 네. 두고 하는 말? 아니. 네네네. 캐시우드가 맨날 얘기한 건 자기는 디플레이션 시대라고 계속 얘기를 그랬었죠. 했잖아. 디플레이션 맞아요. 그죠?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놔놓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소비가 안 일어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올리면 안 된다.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게 무슨 얘기지? 캐시우드랑 좀 화해는 했으니까 좀 길지 않은 시간에 제가 저는 굉장히 두둔했어요. 또 마팔 하시나요? 아니, 굉장히 두둔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캐시우드를 아무튼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을 때 아크 괜찮을 것 같다. 사실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된 것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발언을 듣자마자 제가 투자를 안 하니까 안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있는 지금 종목들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확 생겼어요. 그래서 다 들여다보고 이거 가능성 없으면은 제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런 생각도 자꾸. 뭐 아크 X 뭐 말고 뭐 다른 거요? 그러니까 아크 안에 예.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지를 내가 원래 실적이 없는 ETF나 종목은 투자를 안 한다. 제가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크가 실적이 없어. 그러니까 실적이 없다라는 게 그 아크 펀드 자체에 그 기업들의 실적이 안 나온단 말이죠. P 멀티플이 막 100배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평균이. 그래서 디테일하게 안 들여다봤는데 그래도 테슬라 같은 종목들을 많이 들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발언을 듣고 나니까 그걸 다 들여다보고 싶어져. 그 종목들이 뭐 수십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그 중에 거의 한 80%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는 안 되지만 70%가 캐시플로 마이너스 회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앞으로 캐시플로 포지티브해질 거다라고 자기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 지금 들여다보고 싶어지는 갑자기 충동이 생겼네요. 이 기사 제가 몰랐는데 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아까 이사님께서 이런 뉴스가 있는데 얘기하셔서 제가 들여다보려고 딱 보다가 딱 코멘트 보고 나서 지금 확 짜증이 확 났어요. 아니 1조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런 아무튼 넘어갈게요. 네, 뭐 화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냥 저기 화해하세요. 화해하시고 저희 캐시우드 저기 화나면 연락 주시고 같이 합방 한번 하시죠. 합방. 아니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뭐 그런 역전 현상에도 뭐 이렇게 시장이 완전히 엎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상대적으로 또 유럽이랑 이런 다른 쪽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이 좀 더 상승 여력이나 이런 시장이 좋아 보이는 건 아닐까라는 또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다른 쪽이 안 좋으니까. 워낙 안 좋으니까. 이쪽이 경기 침체가 그래도 나더라도 미국이니까. 미국이다. 네. 그것도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그 질문이 왜냐면 아니 다른 나라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이 경기 침체로 더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왜냐면 다른 나라 경기가 안 좋은데 그러면 미국은 어쨌든 기업들 중에서 매출의 40%가 해외 쪽인데 해외가 안 좋으면 미국도 그 기업들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미국을 상대적으로 팔아야 된다 이 논리가 맞는 것 같아 보이진 않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워낙 좋은데 미국이 워낙 좋은 이유는 부채를 왕창 늘렸어.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막 보여드렸잖아요. 그
재정 적자가 2020년에 마이너스 15%, 2021년에 마이너스 17%, 2년 동안에 30% 이상을 늘렸어. 엄청나게 돈을 쏟아 부은 거잖아요. 자, 근데 중국은 별로 안 썼어. 유럽도 별로 안 썼어. 그런데다가 전쟁이 터졌어. 자, 이러면은 이제 미국은 저런 상황이 지금 현재 이런 정도 썼으니까 더 이상 쓰기 못하게 자꾸 이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막 싸우잖아요. 3조 달러 인프라 해야 된다. 민주당은 그래서 다 나눠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고 공화당은 아니 무슨 소리냐 이거 큰일 난다. 그치 큰일 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오히려 30% 늘렸는데 여기다 대놓고 3조 달러 또 쓰면 10몇 프로 또 쓰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뭐 정부 부채 비율이 90%이던 게 100%이던 걸 갖다가 뭐 150%까지 늘릴 거냐? 이렇게 되면은 이건 완전히 유럽 옛날에 재정 적자 위기 터졌을 때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미국이 저러고 있으니까 이럴 때 유럽이나 중국이 우리도 늘릴 수 있어. 늘려야 돼. 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중국이 재정을 확 쓰거나 독일이 재정을 확 쓰거나 유럽이 확 쓰거나 하면서 이쪽의 경제 성장률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미국도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라는 거고 그 구간일 때는 사실은 미국도 좋지만 오히려 직접적으로 재정을 왕창 쓰는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아예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지난주에 와서 말씀드렸나? 지난주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독일이랑 중국은 그 투자 비중을 시가총액 대비해서 퍼센트지보다는 높게 가져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독일이 지금 글로벌 GDP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대 중반이거든요. 네. 5% 들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글로벌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뭐 비슷할 거예요. 중국이 지금 글로벌 GDP의 19%인데 들고 있는 시가총액은 12%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시가총액을 12% 이상 가져가야지. 글로벌리. 그래서 말씀하신 질문의 요지는 알겠는데 오히려 반대로 역발상으로 미국 비중은 전체 글로벌의 60%니까 60% 이상 들고 가는 건 좋다. 나머지 돈을 사실은 중국이랑 독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게 사실 그 신흥국 증시가 우리가 잘 볼 일이 없잖아요. 봐야 뭐 중국, 홍콩은 거의 뭐 맨날 들여다보지만 우리가 잘 못 봤던 나라들 중에 증시가 날아가는 데가 많더라고요. 지금 멕시코 증시가 사상 최고고 요 화면 제 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들어가나? 화면? 오늘 안에 들어가죠? 요게 이제 멕시코 증시가 곧 들어갈 겁니다. 화면에. 예. 이게 멕시코 증시이고요. 거의 이거 뭐야? 사상 최고네. 멕시코 증시가. 그리고 우리가 늘 경기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 브라질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아르헨티나도 와, 이 정도면 엄청 좋은 거 아닙니까? 아르헨티나? 그리고 뭐 러시아는 안 봐도 될 것 같고 터키 작년 말에 뭐 위기설 돌았던 터키도 다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좋아.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경기 안 좋아지고 뭐 유동성 흡수되고 그러면은 신흥국부터 무너질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한국만 안 좋은 겁니까? 왜 애들 이렇게 신흥국은 다 괜찮은 걸까요? 한국, 중국, 러시아는 일부러 러시아는 뭐 괜히 일부러 했던 거고 사실 러시아도 이때였으면 같이 갔어야지. 왜냐면 러시아 익스펜스로 쟤네들은 올랐고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고 석유 가격 올라가고 하니까 지금 다 보여주신 국가들은 원자재 강대국들 신흥국 중에서 근데 러시아가 왕창 깨졌으니까 그 시가총액이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칠레도 많이 올랐네. 칠레도.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러시아에 돈을 들어갈 걸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왜냐면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우리 버린 카드가 돼버렸으니까. 그죠? 그러게 해서 해외들 상황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사실 뭐 저는 어쨌든 그 달러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달러의 시대가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페트로 차이나 뭐 위안화 시대 올 거다. 레이 달리오가 뭐 그런 책이랑 방송 만들었고, 네. 그러니까 지는 제국과 뜨는 제국 뭐 이런 관련돼서 얘기하면서 이제 위안화의 어떤 힘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신흥국 시장에 어떤 힘들이 생기는 것도 있는데, 네. 그래도 미국이죠. 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어쨌든 모든 통화의 결제 중에서 거의 70%인가? 아무튼 정확한 숫자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이제 위안화가 5%에서 10% 정도로 지금 늘어날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신흥국 시장이, 무조건 막, 아까 지금 딱 그 논리? 네. 그러니까 다른 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미국만 사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또 4월이면은 왠지 미국 시장 항상 잘 갔으니까 네네. 그런 생각도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한국 시장이 워낙 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흥국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사자 이런 논리가 생기는데 우리 이대호 부장이랑 저랑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쓰리고 때 우리 다. 네네네. 예, 우리나라 시장이 안 가는 이유가 예, 경기가 뭐 엉망이어서 아니고 코퍼 가버넌스. 예, 그죠? 그래서 너무 헷갈려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가야 된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저는 오히려 타이밍상은 신흥국 시장을 들여다봐야 되는 시기다. 달러가 완전 초강세로 가기보다는 지금은 약간 저거 패권이 약간 흔들리는 거 아니야? 뭐 심지어는 자꾸 막 딴지를 거니까 그죠? 뭐 중국이랑 중동이 같이 편먹고 저기 페트로 뭐 위안화 결제하겠다 뭐 이런 가능성 나오고 러시아는 저렇게 뻗팅기고 앉았고 그다음에 독일이랑 유럽 쪽도 나 이제 미국 못 믿겠는데 우리 방산비 우리끼리 쓸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들 뭐 이게 지정학적으로 막 분리가 되는 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무한대로 달러가 강세로 간다? 근데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이 GDP의 130%, 140%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미 연준이 금리를 쉽게 막 올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그렇게 왕창 올려놨는데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재정 적자 폭이 큰 나라가 금리를 또 대로 많이 올렸다. 이거는 오히려 달러 패권이 그렇죠. 정부한테도 엄청 부담이고 떨어질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독일이랑 중국이 재정을 쓴다. 그럼 돈이 글로 가지. 그러면서 오히려 위안화 절상이 일어나고 유로 절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달러가 오히려 약세가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신흥국은 어떻게 되죠? 좋죠. 그래서 저는 원화도 지금 보면 어쨌든 1240원까지 갔다가 계속 지금 1200원대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이 딱 좋아요. 제가 볼 때는.